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지칠 줄 모르고 오르는 주가를 보다 보면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좋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너무 오르지 않았냐라는 우려감이 상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만큼 월가에서는 지금 당장 증시에서 탈출한다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국내 주식 투자자들도 비슷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긴급한 진단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먼저 오늘의 국제금융시장에서 귀금속 시장이 폭락을 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그 2분기에 네. 경제 성장률과 주요 기업들의 그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니까 아무래도 그 연휴 휴가철 끝나는 전후에서 보면 이러한 그 펀더멘탈의 공백 상태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포지션이 어떤 쪽으로 먹히느냐에 따라서 증시 모습이 많이 좌우될 거다 하는 이 말씀을 그 누누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책 장세, 네. 현안 장세다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캐서분이라든가 서 팀장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죠. 러시아의 그 코로나 백신 개발 공식 등록 이 문제를 좀 이렇게 공식 등록했는데 국내 언론에서는 이 공식 등록의 의미가 뭘까 하는 것이 이렇게 해설하는 기사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장 초반과 장 막판에 달리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제가 국제적으로 이렇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실은 러시아의 공식 이렇게 백신 개발은 2상까지만 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서방에서 보면 3상까지 했는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러시아의 코로나 백신이 2상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공식 등록했다 하니까 이것이 백신 개발이 됐다 하는 상태에서 기대해서 다우존스 지수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경기 부양책과 함께.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2상만 그치고 3상은 서방에서 미국에서 공식 등록할 때 절차인 3상은 실현되지 않는 것이다 해서 별다른 의미가 없다 네. 하는 이런 것이 이제 시장에 알려지면서 결과적으로 보면 차익 매물과 함께 장마판에 3대 지수가 떨어진 배경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역시 시청자 여러분도 많이 이제 아시겠습니다는 그동안 언택 관련된 기술주라든가 이런 거는 차익 실현을 좀 해달라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차익 실현하는데요. 관심이 되는 것은 지금 경기 부양책이라든가 코로나 백신 문제도 역시 성장주, 경기 민감주 관련해서 국내 그 증시 전문가들이 많이 지금 추천하고 있는 이러한 그 경기 민감과 관련된 다우존스 지수가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죠. 근데 역시 그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여전히 불안감, 코로나 백신 문제에 대해서 초반에 그 러시아 백신 문제가 국제적으로 공인된 서방의 기준으로 본다면 공인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문제 네. 이런 거와 함께 사실 그 차익이 실현돼서 다우존스 지수 장마판에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다. 최근에 하락폭에 비하면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기술주는 많이 오른 거지 차익 실현은 되니까 지금 월가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은 증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돈은 많이 벌긴 했는데 앞으로 계속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하는 이 측면에서 어제도 이제 분위기를 월가의 분위기를 그 전해드렸습니다는 오늘도 미국 나스닥 지수가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지고 다우존스 지수도 차익 실현되니까 월가에서 이렇게 보면 대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를 당장 탈출한다면 어디로 갈 것이냐. 네. 이게 이제 아마 국내 그 투자자분들도 지금의 한국의 주가가 세계에서 보면 가장 높은 상승률을 코로나 이후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주가가 올라간 건 좋고 이익이 많이 나는 건 좋지만 이 문제는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도 사실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느냐. 올라간다 하더라도 베이스백 수익이 떨어지니까 어디로 그 대체 투자해야 되는데 어디로 대체 투자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것과 똑같은 궁금증이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월가의 대토론은 지금 당장 증시 떠나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돈을 벌려면 그래도 증시에 머물러 있어라 이거 가지고 토론하거든요. 네.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월가에서 오늘 증시가 흔들림에 따라서 이런 논쟁이 있는데요. 이런 논쟁에 대해서 한번 나름대로 이렇게 다들 현명하시니까 이번 뭐 우리 그 동학개미들이든가 뭔가에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스마트폰 가지고 사실 그 굉장히 그 정치에 관련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많고 지금은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 통해서 다양하게
사실은 본인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채널이 형성되다 보니까 사실 많은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월가의 이 토론에 대해서 지금 증시를 당장 떠나라, 아니면 돈을 벌려면 여전히 증시 주변에 있어라 하는 이 토론에 대해서 어떻게 시청자분도 결론을 내릴까 하는 이 측면을 시청자분도 한번 결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름휴가철 이후에 증시가 계속해서 가느냐 안 가느냐 이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달러 가치가 보합 속에 우리가 93 레벨대에서 조금 움직이고 말하는 건 보합세를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제에 대비해서 조금 올라갔다고 해서 이것이 달러 강세다. 이게 코로나 때에는 사실 103까지 올라갔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93일 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냥 이것이 전일 대비해서 강세다, 약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달러 가치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변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금이라든가 은 가격이 우리 캐스터분께서 전해주셨습니다. 폭락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본데요.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는 지금 투자자의 심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가장 이렇게 시장 흐름과 관련해서 시장 참여에 대해 심리 지수를 보는 게 CNN FGI 지수죠. 그래서 이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전히 위험 자산을 선호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리디 단계 이게 70일이죠. 그러면 한 1년 전과 대비해서 1년 전, 1개월 전, 1주 전 이렇게 대비해서 지금의 주식 투자 심리 상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1년 전에는 23입니다. 극단적인 공포 상태입니다. 네. 이때 왜 그랬을까? 많은 사람이 코로나 장세에 의해서 굉장히 불안감, 여전히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는 1년 전에는 주식 투자 입장에서는 더 어려웠다. 미중 간 마찰 속에 환율 조작국이 8월 초에 이렇게 지정됐었고요. 그다음에 한국과 일본과 관련해서 수출 통제 관련해서 겹쳤기 때문에 1년 전에 23에서 1개월 전에는 59레벨대로 이렇게 탐욕 단계에 들어간 데 이어서 1주 전에는 67, 이번에는 74까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네. 그래서 한번 3주 전인가 이제 월가에서는 코로나 얘기가 잘 안 들립니다 하는, 우리가 아마 전 앵커께서 이렇게 처음 방송을 맡을 때 이제 코로나 얘기를 연결시키지 마세요 이런. 근데요, 이런 시장의 심리 지표를 딱 보면 1년 전 대비해서는 월등히 높죠. 그때 23에서 지금 74레벨 가니까 한 3배 이상 되죠. 뭐든지 코로나에 연결되는 분위기는 월가 분위기를 잘못 전해준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한 진단부터 들어봤고요. 이렇게 최근처럼 주가가 많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언제 떨어질까 불안한 마음도 여전하거든요. 이런 마음 좀 어떻게 보십니까? 주식 가는 거 좋죠. 네. 많은 사람들이 주식하고 저도 또한 주식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린 아리까리어죠. 그렇죠. 헷갈리는 상황이죠. 헷갈리죠. 올라간 건 무척 말라가서 네. 무척만지 올라갔던 상황이고, 그래서 더 올라갈 수 있느냐 하는 이 측면에서 아리까리어죠. 그리고 시기적으로 보면 항상 뭐든지 이렇게 9월 달에 여름휴가철 끝나고 난 이후에 네. 미개 회계 연도가 10월 1일 시작하니까 그거에 맞물려서 장기간 여름휴가철 끝나고 난 뒤에 롱포지션, 숏포지션 주식에 대해서 롱포지션은 상승세 지속되고 숏포지션 되면 버블이 붕괴와 함께 여러 가지 사태가 발생했었거든요. 1980년 블랙 먼데이도 그랬고 1997년 아시아 위안 위기도 그랬고, 그다음에 9/11 사건은 공교롭게도 여름휴가철 끝나고 난 이후에 그랬고, 서브프라임 모기전 리먼 사태도 이렇게 2009년 9월 달에 그랬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여름휴가철 끝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겹쳐서 지금은 월가에서 증시가 흔들릴 때마다 대토론이 있는다. 증시에 자 떠나라. 그다음에 돈을 벌려면 증시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라. 이런 토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자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전통적인 이렇게 주가 평가 좌표 한번 보세요. 네. 퍼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의 주가 수준을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죠. 그쵸. 우리 바이오 지수, 뭐 바이오의 업종 평가 PER이 200배가 넘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신풍 뭐 그쪽은 1,600원 넘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테슬라는 700배가 넘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전통적인 우리 시장 참여자들과 월가에서 익숙했던 이 용어상으로 보면 정말로 선정되지 않을 정도로 언택가, 미국에서 언택, 한국은 바이오 업종이 많이 올라갔고요. 그러나
자, 새로운 환경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무형의 가치를 중시하라. 이건 자본시장, 한국의 자본시장 것처럼 공식적 기관도 이렇게 해서 PPR 지표, 그다음에 오죽했으면 Price to Dream Ratio. 왜 to를 붙였을까? 다른 데는 그냥 PPR, Price Patent Ratio, PER, Price Earning Ratio 하는데 Price to Dream Ratio, Price to Dream Ratio 해서 to를 붙였을까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지표를 보면 앞으로 미래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걸쳐서 전통적 지표를 보면 고평가, 새로운 지표를 보면 앞으로 가치가 높아. 이런 걸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 가지 각도에서 자, 시기적으로 보면 여름 휴가철 이후에 굉장히 급변화가 된다 네. 하는 문제. 그다음에 과거의 그 사태를 볼 때는 공교롭게도 9월 달에 굉장히 안 좋은 사태가 발생했다. 그리고 지금은 주식 상황의 자, 전통적으로 우리가 상식에 의존하는 커먼센스에 의존하는 시어리에 할 때는 주가가 너무 높아. 올라가더라도 좋지만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디펜서에서 PPR이든가 PDR 지표가 하는데요. 이 또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도 시청자분이 모르시는 분이 있다는 것은 대중화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러 가지 지금 증시에서 보면 증시가 흔들릴 때마다 네. 아리까리한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 제가 아리까리한 표현을 썼습니다. 시청자분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아리까리하다 보니까 오늘 증시가 흔들리다 보니까 오늘 가서 주식을 등실을 당장 떠나라. 그리고 여전히 대체적인 투자 수단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증시에 머물러라. 돈을 벌려면 이런 토론이 나온다. 이건 국내 투자 증시 참여 입장에서도 똑같은 이렇게 궁금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주식 투자가 불안해도 대신할 만한 투자처가 마땅히 있어야 할 텐데 증시에서 탈출을 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보통 채권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주식정에 불안한 건 사실이죠. 그렇죠. 주가 올라가더라도 그러면 다른 데 빨리 이게 대체 수단, 주식을 대신해서 확실한 투자처가 있으면 그쪽으로 옮기면 되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각도에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주식은 위험 자산의 상징격이다 하다 보니까 안정 자산을 생각하면 주식 채권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채권을 갈 수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은 뭐 채권을 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서. 네. 일단은 돈 많이 풀렸죠. 돈 많이 풀렸으니까 금리 제로 상태, 실질 금리 마이너스 상태, 그만큼 채권 가격이 높은 가격이다. 역시 네. 채권도 버블이 되는 상태다. 오히려 주식보다도 더 버블이 되는 상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 앞으로 이렇게 채권 쪽으로 보면 채권 쪽으로는 금리가 올라갈 일만 남았죠. 왜 그러냐? 한번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 돈 많이 풀렸습니다. 오늘 그 생산자 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 하면 출구 전략 쉽게 추진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절대 추진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지금은 정치꾼들이 많기 때문에 소위 자기 자신의 이익을 생각해서 국민이 싫어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이념이라든가 가치라든가 이런 거에서 밀어붙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전형적인 정치꾼인들이거든요.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 자, 국민들이 뽑아줬으면 국민들의 생각을 대신해야 되는데요. 밀어붙여. 그것도 국회의원도 그렇고 뭐 하나 통수권자도 그렇고 밀어붙여. 내 가치의 신념. 설령 국회에서 뽑아주는 국민들이 뽑아주는 사람은 본인의 신념이 그렇다 해도 국민 대다수가 원하면 민주지원장성 국민의 대다수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라든가 아베라든가 저쪽에 프랑스의 마크랑이라든가 보리스 존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이렇게 스테이트맨이나 폴리틱션이라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은 시청자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돈을 환수하면 금리를 올리면 저금리 익숙해진 상태에서 돈이 많은 상태에서 표심이 떨어지겠습니까? 안 떨어지겠어요? 떨어지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출구 전략 추진이 쉽지 않다. 그러면 일단은 출구 전략 추진하면 금리가 기준금리가 올라가니까 채권 가격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주식에서 채권 쪽으로 옮기지 못하는 거죠. 네. 그러면 출구 전략이 추진하지 못하면 오늘 생산자 물가가 올라갔죠. 미국에서 보면. 자, 생산자 물가가 올라가면 결국 생산자 물가는 소비자 물가에 어떻게 보면 선행지표거든요. 정가시키기 때문에. 네. 가뜩이나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이미 플러스로 돌아선 상황이거든요. 중국도 물가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고 한국도 지난달 0.6%에서 상승세로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그 시장에 미친 영향은 생산자 물가에 대해서 우리 캐스터분이 잘 얘기하지 않는데 생산자 물가하면 이게 소비자 물가의 선행지표거든요. 이게 정가시키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뭐냐. 설령 출구 전략 추진해서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고 돈을 환수하지 않다 하더라도 자, 명목금리는 뭡니까? 채권의 명목금리는
자, 우리가 보면 기준금리 플러스 명목금리 물가 상승률이죠. 그러면 네. 자, 기준금리 안 올리더라도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면 명목금리가 올라가거든요. 명목금리는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선 주식이 올라가는 상태에서 불안하긴 하지만 주식의 상징격에서 다른 데로 가치를 쓰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안정자산의 대표적인 채권도 지금은 오히려 주식에 머물러 있는 게 낫지 네. 채권 쪽으로 가면 더 안 좋다 하는 상황이 발생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채권 쪽으로 가기가 가장 힘든 구조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채권의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는다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귀금속 투자는 좀 어떻습니까? 근데 기금속이 이제 물가가 되면 네. 저도 뭐 그런 방송을 해드렸죠. 인플레 해칭 수단으로서 금과 같은 기금속이 이렇게 된다. 많이 올랐죠. 그렇죠. 코로나 사태 이후에 특히 인플레에 대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지난 5월 이후에 금값이라든가 은 가격이 많이 폭등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네. 근데 오늘은 공교롭게도 많이 폭락하게 됐죠. 폭락하게 되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물가가 이렇게 돈이 많이 이렇게 풀렸으니까 경기가 좀 나아지면 나아질수록 물가는 더 이렇게 세게 올라간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가장 이렇게 인플레 해칭 수단으로 금이라든가 은 같은 기금속이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보면 금 투자할 때는 항상 뭐냐 이 골드뱅킹이라는 용어를 같이 말씀드렸었는데요. 실물 투자 시청자 여러분 또 우리나라의 그 금을 사시는 분 뭐 이렇게 입장에서 실물 투자 골드바를 하는 것이 유럽식 골드뱅킹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 금과 같은 실물을 이렇게 기초 자산을 해서 여기에서 리스크 매니지먼트하고 각종 비용을 절감시키는 게 결국은 미국식 골드뱅킹인 실물 투자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렇게 변동폭이 되는 DLS, 금과 관련된 DLS, 은과 관련된 DLS,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 금과 관련된 ETF, 은과 관련된 ETF 이런 것이 미국식 골드뱅킹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지금은 자 인플레 해칭 수단으로 금 가격, 기금속 가격이 앞으로 높게 되고 일부에서는 4,000달러까지 벌써 나오죠. 시청자 여러분 여기 5월 달에는 올해 연말에 대비해서 골드만삭스 2,000불을 도달할 것이다 하는데 지금 2,000불 도달했죠. 그렇죠. 2,000불 도달한 상태에서 자꾸 목표가에서 골드만삭스도 엊그제 2,800, 그 다음에 3,500 나왔죠. 그럼 4,000달러까지 나왔죠. 네. 이렇게 해서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면 자 이럴 때는 기금속이라든가 금에 대해서 인플레 해칭으로 투자 매력이 있다 하더라도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라간 베이스 이펙 때문에 수익이 이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에서 보면 위험에 대해서 가격이 급락하는 게 일반 투자가 입장에서는 좋은 투자법입니다. 네. 그러면 자 유럽식 골드뱅킹이고 우리나라의 그 금 투자들이 하는 실물 투자 이건 뭐냐? 실물 투자는 결과적으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오늘 같이는 가격이 폭락하면 그대로 노출됩니다. 두 번째는 요 금과 은과 같은 기금은 상품입니다. 요거 이렇게 하면 거래세, 어떤 부가지세라든가 세금이 높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이제 해서 이런 골드바 같은 실물 투자에 하는 유럽식 골드뱅크를 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격이 올라가고 거기에 대해서 인플레 해칭 수단으로 기금속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사실 지금 상태에서는 오히려 미국식 골드뱅크에 해당되는 금과 관련된 ETF 상품 이런 것을 거래드렸는데요. 여전히 이 대목에 있어서는 금과 관련된 ETF 상품 이렇게 되는데 과거보다는 수익률은 많이 떨어진다. 왜냐? 이미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금과 은과 같은 이런 투자 매력은 있지만 자, 두 가지 측면.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가더라도 기저효과 때문에 수익률은 그렇게 높지 않는다. 그리고 너무 올라갔으면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지금은 떨어지는 거에 대비하는 거다. 떨어지는 겁니다. 언제 순간에 플래시 크래시. 오늘도 은가 같은 플래시 크래시 나타났죠. 13% 그렇죠. 떨어졌으니까 한순간에 폭락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 매니지먼트 하는 게 결국은 미국식 골드뱅크에 해당되는 금과 은과 관련된 ETF 상품이거든요. 그리고 DLS 상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DLS 상품은 은이 13% 폭락하거든요. 낙인이 10습니다. 낙인이 10으면 먼 걸 못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層에서 금과 은과 관련된 ETF 상품들 이런 것을 권해준다 하더라도 반드시 주식과 관련돼서 반드시 금과 관련된 수익률이 높을 것이냐 하는 측면 또 다른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금과 은과 인플레 해칭될 때 매력은 있지만 골드바 사지 마시고 유럽식 골드뱅크 사지 마시고 금과 은과 관련된 간접 상품에 해당되는 ETF 상품에 네. 투자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채권에 이어서 금 또한 주식을 대체할 수 있는 완벽한 매력적인 수단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동전의 양면 같은 달러는 좀 어떨까요? 네, 많은 사람이 이제 그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금값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설명했죠. 그렇죠. 그랬었죠. 네. 근데 오늘 같은 현상 보세요. 네. 달러도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보합세에서, 않고 보합세에서 은가격 금값 폭락했죠. 이 설명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종전에 이런 대로 달러가 있으면 금값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달러가 있으면 금값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속 가격은 지금 상태에서 인플레에 대한 기대 심리가 높기 때문에 해칭 차원에서 올라가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달러 가치는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 달러 가치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일부 그 증권사 CEO라든가 회장들을 같은 기축통화뿐이 갈 것이 없다 하는데요.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떨어질까 하는 점에서는 달러도 상대국의 통화에 대해서 가치입니다. 교환 비율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돈을 가장 많이 푼 주체가 미국이다. 중국에 비해서 미국이 돈을 더 많이 풀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에 비해서 미국이 돈을 더 많이 풀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축통화인 달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달러 가치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 트리플 딜레마를 하고 있는데요. 교역량이 증가하면 달러 공급이 되지만 달러 공급이 되면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면 중심통화에서 신뢰가 떨어진다. 이게 유명한 트리플 딜레마거든요. 사실상 이 대목에 있어서는 이렇게 미국 입장에서는 기축통화, 중심통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통화 공급을 좀 자제를 해야 되는데요. 가장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상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상과 달리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의 생활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지털 통화가 많이 발행한다. 그래서 기존의 오프라인에서 달러에 대한 중심통화에 대한 필요성이 줄어드는 거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5월 1일 날 디지털 위안화, 그다음에 올해 하반기 디지털 엔화, 그리고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도 내년에 디지털 원화 이런 것이 아닙니까? 기존의 기축통화인 달러에 대해서 필요성이 줄어드는 거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세계화가 태조가 되지 않습니까? 세계화가 퇴조해서 세계의 교역량이 감소하다 보니까 역시 기축통화에 대한 이렇게 감소가 기대 필요성이 줄어드는 거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달 들어서 이렇게 보면은 달러가 지난달 이후에 달러 가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거, 인덱스가 많이 떨어진 거를 이렇게 보실 겁니다. 이거는 결제 통화에서 달러 가치를 바치고 있었던 이런 페트로 달러의 지위가 페트로 위안화로 자꾸 약화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원유라든가 이런 결제에서 결제 통화가 자꾸 다변화되는 것, 이런 것도 원인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일대 교수의 시장과 이론이 많은 스티브 러치가 사실 1년 안에 달러 가치가 30% 정도 폭락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주식이 아랄까 했지만 자 달러 자산을 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이 또한 가기가 좀 힘든 구조다 하는 것이 대체적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지금의 달러 문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부동산은 좀 어떨지도 궁금한데요. 일각에서는 부자가 되려면 주식에 이어서 부동산에 투자하라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자산운용사의 이렇게 뭐 전무라는 분이 네. 주식에서 부동산으로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되려면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사실상 지금은 월가의 분위기랑 상당히 다르다. 세계적 분위기는 좀 다르다 하는 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통화 얘기할 때 시청자분이 그 문의사항이 있어요. 이제는 이제 달러 가치가 올라가지 않는다 이렇게 공감하다 보니까 네. 같은 통화 내에서는 달러가 아니라면 어떤 통화를 사야 되느냐 할 때 오히려 달러보다는 스위스 프랑화가 네. 가장 좋습니다. 스위스 프랑화가. 그리고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엔화가 엔코의 강세, 엔코의 저주로 인해서 경제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엔화가 강세되는 구조거든요. 네. 그리고 위안화가 최근에 절상이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달러보다는 추천은 스위스 프랑이 가장 좋고 그다음에 엔화, 위안화 이런 정도에서 이건 뭐 수익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중 간 마찰이라든가 세계에서 보면 지금 신냉전에 의해서 연쇄 중립국에 해당되는 스위스 프랑화가 그런 갈등으로부터 좀 그쵸. 이렇게 되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스위스 프랑화가 오히려 달러보다는 좋다. 같은 통화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걸 시청자분이 문의사에서 이렇게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좀 말씀드렸고요. 네. 이 부동산 문제가 주식을 대변할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이거는 사실 월가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아시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뉴노멀 디스토피아 문제, 전염성 문제니까 결국 격리시키는 문제가 이제는 코로나 백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생활 속에 마스크 쓰고
이렇게 같이 모여 있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있는 상태거든요. 백신이 된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미 구글이든가 이런 쪽에 이렇게 보면 이미 지방으로 전부 본사를 이전하는 그 재택근무가 활성화되고, 이게 최근에 보면 페이스북, 오늘도 월가에서 페이스북 얘기가 좀 있었죠. 네, 페이스북 얘기를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이 재택근무를 가장 먼저 시행했거든요, 작년부터. 네. 그래서 재택근무를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은 이게 코로나 문제에서 좀 진정되니까 이렇게 뉴욕 본사로 와라 이렇게 하니까 이 근로자들이 왜 재택에서 페이스북에 이렇게 페이스북에 기업의 이익이라든가 이런 거 받쳐주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 본사로 오려는 거냐? 그래서 이 본사의 그 발령의 80%가 다른 데 가겠다 하다 보니까 사실 어쩔 수 없이 재택근무를 영구화시키는 이런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게 비단 페이스북 문제 아니라 애플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다른 지금의 시청자분이 얘기하는 그 기술주 관련된 마가라든가 빵주와 관련된 업종들이 대부분 다 앞으로 근로자 행태가 되지 않겠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모아놓은 거는 안 된다. 모아놓는 거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부동산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상업용 부동산 이런 쪽은 과거보다는 사실상 가격이 올라가긴 힘들지 않겠느냐. 오히려 그동안 국내 그 금융사들이 세계 상업용 부동산을 가격을 많이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이건 뭐 차이나머지와 함께 세계 부동산 시장에 상업용 시장에 국내 그 증권사라든가 금융사들이 이렇게 큰선 역할을 하면서 가격을 지나치게 많이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버블이 됐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술주라든가 바이오업자 떨어졌죠. 그다음에 버블이 생겼던 금은 가격 떨어졌죠. 이런 상태에서 버블이 생겼다고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 대형 상업용 건물이 이렇게 많이 떨어질 거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앞으로가 더 문제다 하는 측면에서 주식보다 부동산이 괜찮다 하는 측면에서는 시청자분도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주식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은 만큼 증시에서 탈출했던 자금이 좀 비슷한 곳으로 흘러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위험자산이죠. 네. 위험자산이니까 자 지금까지 점검했던 게 대부분 다 안전자산에 속해 있던 채권, 뭐 달러, 이렇게 부동산. 달러라든가 금은이라든가 은이라든가 부동산도 뭐 경우에 보면 뭐 안전한 우리 한국의 재테크에서는 안전한 자산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같은 위험자산을 갈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주식이 위험자산이니까 그렇죠. 또 그동안 50% 이상 수익이 됐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부 이렇게 주식이 불안한 사람들은 굉장히 투기적 속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는 것은 인정하거든요. 인정하죠. 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쪽에 대체 투자가 있어야지 주식을 이탈하지 증시를 이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페드가 담보를 해서 정크 쓰레기 펀드 채권 여기서 수익률이 많이 떨어지죠. 가격이 올라가는 것 요거 생각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아리엔테 디폴트 문제 지금 이제 채무 협상이 잘 돼서 아리엔테 채권들이 좀 올라가거든요. 그다음에 BW 같은 요새 우리나라의 그 대한항공이라든가 뭔가 BW에서 성공하죠. 네? 이렇게 해서 이런 거 메자닌 펀드 같은 거, 메자닌 그 상품들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어떠냐면 세컨드리 마켓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인수합병 시장에서 네. 우리가 인수합병 시장 보면 정상적인 기업이 들어가는 프라이머리 로켓과 그다음에 부실 기업이 들어가는 흑자들 세컨드리 마켓인데 세컨드리 마켓 인수합병 시장 뜨겁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쪽에 되는데요. 이쪽은 일반적인 전앵커 것처럼 아주 정상적인 투자가 마음이 적은 가슴이 아주 작은 이런 쪽에 이 측면에서 투자적인 측면입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는 이렇게 마음이 적은 한상준 논설위원도 가슴이 적은 투자 측면에서 가슴이 적은 이런 소액 투자가 이런 사람 입장에서는 저는 주식 투자는 안 하고 있습니다는 방송을 위해서 안 하고 있습니다는 이러한 투자자들은 일반 정상적 투자자들은 이쪽 부분에 투자하기가 좀 상당히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사실 일부 굉장히 가슴이 큰 투자. 그래서 이 가슴이 투자한 투자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공격적인 사람도 이게 쉽게 이렇게 가기가 좀 힘든 구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도 많이 투자하다가 최근에 금융사고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쪽도 쉽게 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까 월가에서 왜 이런 토론이 활발한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 그럼 주식을 대체할 만한 투자 수단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그래서 네.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아리까지 하지만 다른 대체 수단도 증시를 떠날 만큼
이렇게 확실하진 않다. 확실하지 않다. 네. 이게 이제 지금의 분위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주식 쪽에서 차별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는 주식에서 구조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주식은 계속해서 갖고 있다라 하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알파 라이징에 해당되는 업종과 음식료이든 BOP 비즈니스 관련된 이런 업종들은 장기적 안목에서 주식을 좀 가지고 있대. 지금 그동안 많이 올랐던 업종들은요. 계속해서 차익을 좀 실현해달라 하는 이런 쪽이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는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 여름휴가철이 끝나가고 많은 업종들이 지금 고평가에서 아리까리하니까 이렇게 전앵커나 나것처럼 이렇게 일반적인 이렇게 마음이 투자에 대해서 작은, 마음이 네. 작은 이런 쪽의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상태에서는 욕심을 좀 부리지 말고 이렇게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이런 대목에서는 차익을 실현해서 네. 좀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지금 기저효과 때문에 수익률이 높지 않다 보니까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해서 금도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앵커도 많은 사람들이 엊그제까지 4,000달러, 3,500달러 이렇게 막 오르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있어서는 사실 균형을 유지하는 덕목이 필요하다. 그래서 많이 올라가는 건 앞으로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좀 차익 좀 실현해주고 중장기적으로 폴스 코로나 시대에 장기적으로 예상되는 흐름을 이렇게 가져갈 때에는 사실 그런 것은 단기적인 흐름과 관계없이 급등락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매입 비중을 높여가는 이런 쪽의 모습으로 주식을 좀 임하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칠 줄 모르고 오르는 주가 가운데 이제 확실한 대체 투자처가 없는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 주식도 균형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점 강조를 해주셨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